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 프레즈 좀 띄워주시고요. 네, 이동학 후보님이 뭐 하나 골라주시죠. 지금 뭐 흐릿하게 보이는데 코끼리가 보이네요. 네, 코끼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학 소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경제민주화는 잘 안 보이네. 정치 용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논의만 되고 변하지 않는 경제민주화. 추상적인 느낌을 지우고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좀 추상적이라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많이 사회 각 분야를 공부하지 못하신 분, 안 하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쉽게 얘기해서 뭐 포용적 성장하면 그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이름처럼 더불어 성장, 그럴 것 같으면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쉽죠. 근데 더불어 성장, 포용 성장을 하려면 경제 민주화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 실업을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경제 구조가 정상적으로 가야만이 고용 구조가 정상적으로 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청년 실업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더불어 성장론 이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 당이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 70만 개의 일자리를 내놓겠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35만 개는 이제 공공부문에서 만들어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걸 또 쪼개서 보니까 한 17만 개 정도는 공무원을 만들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는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켠에 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공무원 연금 가지고 굉장히 이 개혁 이 문제가 컸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을 더 많이 만들어냈을 때 과연 우리 이 공공부문에서 온 세금이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생겼거든요. 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고용정책으로다가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청년 실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갖다 늘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큰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수를 갖다 늘릴 수 있는 그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이제 한 가지 요것만 좀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이 예산 이제 지출 규모가 앞으로 계속해서 무한정 커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이대로 놔둬버리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출산율을 갖다가 높이고 노령화해 가는 사람들의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 자원을 찾아야 되는데, 네. 원래 이 연금제도라는 것은 이르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연금을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재로서는 좀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가 없지만,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보다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 출산율을 갖다가 한 1.92 이 정도까지는 네.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에서 한 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라도 나 수치를 알고 있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한 해 얼마를 예산을 집행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집행된 걸 보니까, 추경까지 한 걸 보니까 2조 1,000억을 썼더라고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근데 여러분 2조 1,000억을 집행하고 예산을 썼다는데 청년 실업이나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체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2조 1,000억으로 만든다고 하면 단순 계산해보면 한 해 약 7만 개 정도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2조 1,000억이라는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청년들이 전혀 체감할 수 없다고 하면 그 2조 1,000억을 차라리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 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다음
동물을 한번 골라볼게요. 네. 코끼리를 했으니까요. 고래를 한번 하죠. 네. 고래 입에 있는 겁니다. 네. 그거 아닌데, 네.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저희가 손발이 안 맞아요. 네. 두 번째라서. 네. 한 다음 주 정도면 손발이 맞지 않을까. 네. 한국의 고등교육 그리고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기회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표님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사교육 비용이라는 것이 아주 엄청나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네. 이런 사실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왜 생겨났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충실치 못하는 데서 이 사교육 비용이 이제 많아지고 우리나라 이제 학부모들처럼 자식을 가지고서 경쟁력이 높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소를 하면은 이 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매번 매 정권마다 교육개혁 했지만 교육개혁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왜곡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인데 이건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지금 당장에 뾰족한 수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 그랬는데 이동학 후보님이 같은 청년으로서 느끼기에는 어떠세요? 요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수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1등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도태돼야 되고 누군가는 실패했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내 자식에게 사교육을 투여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회적 성공으로 담보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 그래서 이 사회에서 뭔가 도태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 넘버원보다는 온리원. 그러니까 너 스스로도 수학을 꼭 잘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다. 이런 이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돼서 굉장히 공허한 어떤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다시 메인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아까 하려다 못했던 고래. 네. 네, 드디어 손발이 맞았습니다. 네. 아주 좀 버벅이네요. 네. 네. 이동학 후보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예비 후보 홍보물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 정책인지 헷갈립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정책 구별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책, 좋은 정치인 구별법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당이 좀 정직하라고는 항상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기업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유권자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식별이 강해요. 저 사람들 제시하는 거 보니까 또 헛소리 하는구나 하는 이런 평판을 들으면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더라도 정책의 공약이 숫자가 적더라도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그러한 공약을 제시하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유권자가 느낄 적에 야 이거는 보니까 이게 실현이 가능하구나 이런 정책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 그냥 막연하게 뭐 몇십 개씩 늘어놓고서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우리 정당이 지금 탈피를 빨리 해야 됩니다. 꼭 청년 유권자로서 집으로 발송되는 예비 공보물, 또 본선에서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을 꼭 확인하셔서 좋은 정책인지 또는 거짓말인지, 좋은 정치인인지, 좋지 못한 정치인인지 꼭 잘 판단하셔서 한 표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비 홍보물 나온 김에 혹시 이동학 후보님은 예비 홍보물 발송하셨나요? 아니요,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네. 그 대표님, 그 청년들이 막상 정치를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벽이 제가 알기로는 돈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청년 후보로서 예비 홍보물을 만들어서 세대에 발송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청년들이 정치 참여의 벽.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꽉 막혀 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 때가 받으면 혹시라도
청년들의 표가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청년 한 사람씩 각 당에서 네. 국회의원 보내는 그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을 정치에 참여시켜서 참다운 정치인으로서 양성을 시키려면은 처음서부터 대학을 막 졸업받고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정당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정당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당은 아직까지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들이 정치에 금방 참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이동환 후보님이 당원 가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한 13년 됐는데요. 13년째 당원이십니까? 몇 살 때 입당을 하신 거죠? 22살에 입당했어요. 아, 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배출된, 그러니까 영입되지 않고 스스로 이제 당에서 이제 양성된 청년 정치인 중에서 대표 주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보니까 이번에 20, 30대 청년 주자들이 많이 했는데 저희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가 당장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후보 등록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일단 장벽이라고 느껴요. 네. 왜냐면 우리는 흑수저를 대변해야 되는데 흑수저에 살고 있는데 당장 그 대변을 못하는 이제 장벽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이동환 후보에게 대표님이 격려 한마디 해주시죠. 짧은 격려. 200만 원, 300만 원이 벽이 돼서 정치에 참여를 못하면 내가 그거 대드릴게. 와. 자, 여기 계신 분들의 약속을 다 앞에서 눈앞에서 여러분 보셨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아까부터 저한테 정말 뜨거운 눈빛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제 여자친구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뜨거운 눈빛인데요. 제가 여기 옆 통수가 뜨거워서 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질문, 네, 스태프 마이크 좀, 네. 질문이 끝나시면 그 뜨거운 눈빛 이제 자제해 주시는 거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제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여러 개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짧게 하나만, 네. 뜨거운 눈빛을 보냈던 건 제가 코끼리 처음 그 질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제가 물어보고자 한 요지는 그냥 그거였어요. 경제민주화가 사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저게 뭔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 느낌이 잘 안 와닿는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아까 제가 듣기론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대신한 답변이 포용적인 정책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고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런 정말 애매모호한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실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답을 원한 건데 답이 경제민주화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 어렵다. 저도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눈빛을 열심히 보냈습니다. 네. 경제민주화를 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처음에 내가 막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소수의 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갖다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대표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정한 이 경제 주체 간의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대표님 말씀도 소수가 공정하지 않게 이제 모든 거를 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네. 이런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가동시킬 그러니까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만이 경제민주화의 핵이 아니에요. 경제민주화는 보다 더 광범한 의미를 갖다 내포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다뤄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만 하더라도 공정거래가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있느냐. 그런 것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정거래의 행위를 볼 것 같으면 공정거래가 공정거래를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실효성을 갖다 갖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민주화를 갖다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거를 틀을 짜줘야 된다는 이런 뜻인데 아까 내가 뭐참 경제민주화를 이해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무슨 경제민주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또 한 가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세대가 아마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데 이제 퇴직을 하고 기업으로 취직을 또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제 후임들이 또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있고 결국에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로 연결되고 그래서 기업이 계속해서 이 아니, 잘못을 그래서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거래를 조사를 해가지고서 고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로지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고발을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안 하면은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옛날에 이제 현직에 있을 적에 한번 체험한 얘기를 해드리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느 특정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갖다가 발견해가지고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 그 공정거래위원장을 보고 당신 그걸 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당연히 당신이 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희도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발해봐야 기소가 안 될 테니까 자기들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참 공정거래법을 정상적으로 고치려면은 그 전속고발권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정거래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게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제 기껏 넣었다는 게 뭐 정부기관 한두 개 더 넣어서 네. 그 두 기관이 더 할 수 있다. 결국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경제민주화하는 것은 곧 더불어 잘 살자라는 것 같아요. 청년도, 노인도, 장년층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더불어 다 잘 사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떤 수단으로 만들 것이냐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저 질문한 사람한테 다 내가 이거를 경제민주화 각 분야별로 뭐 어떻게 다 되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니까 내가 다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된 나라를 보면은 이제 근로자 경영창업권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쟁에서 경쟁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자연적으로 경쟁력이 집중이 되는데 집중된 권력을 일부러 해소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집중된 권력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자 경영참여권 같은 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런 소리 하면 아마 세상이 뒤엎어지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죠. 가급적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갑자기 마침표를 안 찍고 실표를 찍고 끝내주셨어요. 요새 미국의 샌더스 후보가 아주 열풍인데요. 청년들에게 그 반향이 한국 청년들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샌더스 후보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아예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럼 정말 미국도 뒤집어지나요? 아니 뭐 샌더스뿐이 아니고 힐러리 지금 후보의 그 공약 중에도 볼 것 같으면 기업의 근로자 이윤 참여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평가를 갖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운찬 공정거래 동반성장 위원장이 기업의 이윤을 갖다가 하청업체까지 참여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 쪽의 반응이 그런 거는 나는 경제학도 공부하고 다 해봤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죠. 그렇게 네. 답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제 청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뭐 정치적으로 좀 이걸 어떻게 힘을 발휘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 노력을 많이 하시면은 그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냥 방치해버리고 나 이해가 잘 안 된다, 귀찮다 뭐 이렇게 해버릴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마 부디 더 머릿속에 새기셔야 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네. 네.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 네. 이동호 수사님이 한 번 더 네, 골라봐 다음 주시죠. 거 가볼까요? 저 뒤에 녹색깔 눈에 띄네요. 녹색 풍선인가요? 녹색 풍선은 네. 텍스트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없나요? 네. 저희도 오늘 처음이라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 노란색, 오른쪽 노란색 그 풍선. 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심쿵 정책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국민 심쿵 정책. 일단 이름만 들어보면 국민 건강상 좋지는 않겠는데요. 네, 심장이 쿵 하고. 근데 혹시 대표님 국민 심쿵 정책이라는 것을 그 단어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사실 이거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건지. 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조사해서 네,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파이팅. 파이팅. 네. 이참에 네, 파이팅으로 가시죠. 네. 네.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파이팅에도 뭐가 있나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유. 이게 누구죠? 갑자기 이걸 왜?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스태프분들 소리 좀 어떻게?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왜 하신 거죠? 여기 노트북 네. 네, 저희가 아직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네. 이게 또 효과음이 나와야 네, 또. 입으로요?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입보다 칼이 더 빠릅니다. 네. 네. 그냥 넘어가시죠. 시간이. 네. 정 안 되면 네, 이동환 후보가 입으로 해드릴 거예요. 따따따따따따따따.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동환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이 많이 회자가 됐어요. 이동환 후보의 칼질을 보니 그 칼질에서 삶의 궤적이 느껴진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어떤 사연이 있는 칼질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원래 배달을 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일손이 딸려서 주방까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칼질, 버섯, 양파 이런 걸 썰기 시작했는데 저 장면은 5년 전에 제가 영등포구 카페를 열어놓고 토스트를 준비하려고 양파 썰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지금 갑자기 이게 나올 줄 몰랐네요. 얼마나 썰면 저렇게 썰 수 있나요? 글쎄요, 한 3년 정말 정도, 장난이 아닙니다. 계룡산에서 3년 정도 썰면 네, 저 정도.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네. 네. 저 당황스럽네요. 이게 갑자기. 네, 왼쪽에 있는 풍선으로 하시죠. 네. 지금 왜 경제 민주화인가를 읽었습니다. 여전히 경제 민주화는 시장 경제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시장 경제는 무엇인가요? 경제 민주화가 시장 경제에 유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좀 일어나 보세요. 네, 질문하신 분 계시잖아요, 카페에. 네, 일어나 주시죠. 네. 네,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경제 마이크를 받고 말씀해 주시죠. 다른 분들 안 들리니까. 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질문을 너무 잘못 올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삭제했어요. 밑장 빼기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이왕 일어나신 김에 질문 하나 하시죠, 그럼. 저 질문을 취소하고. 네. 막상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그러면 뭐 하나 골라주시죠. 맨 왼쪽 맨 왼쪽 위에 있는 거 선택하겠습니다. 풍선. 펭귄. 네. 읽어주시죠. 네.
읽어주세요. 네. 경제 민주화는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구조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면 우리 청년들 스스로는 경제 민주화에 대하여 어떤 행동,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네, 대표님. 지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경제 민주화를 안 해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물을 마시기도 전에 답변해 드렸어요. 바로 질문 나왔으니까 질문 좀 받아보죠. 네. 경제 민주화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해본 게요. 뭔가 아까 어떤 분께서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미시경제학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인데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는다. 그 얘가 뭐 과점이나 독점 같은 걸로 왜곡된 시장이 형성을 돼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말 완전한 좀 바람직한 경제를 위해서는 그 공정한 룰을,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설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민주화가 그런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런 말하고 있는 그건 공정한 룰, 완전 경쟁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좀 바람직한 룰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 세상에 지금 완전 경제 시장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교과서적 표현을 가져왔는데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정하다는 룰 있잖아요. 그걸 설정하는 게 경제 민주화라고 보면 되는 건가 지금 그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 민주화의 한 부분이에요. 시장에 적용되는 시장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형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형성을 해주려면은 시장에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경제 민주화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거라고. 예, 제가 최저임금 관련돼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게 뭐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현재 노동 시장 요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수요 독점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좀 그런 독점적인 요소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 룰을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좀 바람직한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정부가 됐건 다른 경제 주체들이 됐건 노력을 계속 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시장과 노동 시장 두 가지를 놓고 봤을 적에 상품 시장은 그냥 완전히 이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놓고 노동 시장은 상당히 제어를 많이 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 제어를 가하려면 상품 시장과 노동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임금만 가지고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임금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 위에 그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까 얘기한 것식으로 뭐 근로자가 기업의 이윤 참여를 갖다가 허용한다 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이윤 참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임금을 굳이 많이 달라고 안 그래도 임금을 많이 달라고 안 그러면 이윤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부가 자기에 돌아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게 노사관계가 아주 치열하게 가지 않는다. 그런 걸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경제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게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키워드이고 또 더군다나 당에서 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또 이렇게 뜨거운 또 질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당원들이 되신 분들입니까? 절반 정도 섞여 있습니다. 당원분이시고요. 또 절반 정도는 비당원이시고. 그 여러분들이 뭐 당에 요구를 하세요. 정상적으로 이 당원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서 훈련을 많이 받으시면은 내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정치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수 친 분들은 다 나중에
설출직의 꿈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가입 하시는 것으로. 네, 네. 네, 네, 맨 위에, 네, 네. 저도 모르게 네, 당황해서 네, 저는 그 신촌 물청축제하고 맥주축제 감독이고요. 이름은 한기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약간 졸음이 오는 연강의가 아니었나, 좀 그런 경제학 강의 같은 느낌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청년들이 아마 듣고 싶은 말씀은, 경제민주화 그래서 뭐냐라는 질문할 때 아마 홍보 마케팅 같은 언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이 대부분 다 자기 바쁜 직장, 연애 활동 뭐 하다 보면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대표님께서 아마 참모진께서 경제민주화를 20대 언어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마케팅 용어, 홍보 언어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그 200만 원 특정인한테 우리 뭐 후원하신다니까 감사하긴 하나, 두 번째 질문 또 그거예요. 저도 이제 그 강용석 씨입니까? 용산구에 출마했으면 저도 나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 뭐 새누리당 못 접수해가지고 무슨 말씀 드시냐면은 그 더민주당 안에서는 얼마만큼 경제민주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청년들이 정치적인 꿈을 가지고 진출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한 공탁금이라든지 각종 선거활동 경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더민주당에서 어떤 그 장애물을 허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얼마큼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300명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들어오라 할 수 있으려면은 그만한 설득력이 있는 그 민주당 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약속하시는 것이 훨씬 매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세 번째는 자꾸 어제도 그 장하성 교수 말씀 듣고 왜 분노하지 않느냐, 또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 투표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표할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더 민주당이 과연 청년들한테 투표할 맛을 나게 했는가라는 올해 자기 반성의 태도가 더 분명한 것이 맞는 것 같고, 20, 30대 친구들이 투표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들, 그 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 시간 연장 문제, 그 친구들이 알바하면서 투표할 경우에서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 해법을 좀 모색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무당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더 민주당 잘 되길 바라고요. 예, 청년들이 민주당 많이 지지해서 화끈하게 좀 젊은 메시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에는 뭐 브랜드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혹시 손희원 위원장님 전화 찬스를 쓸까요? 네, 대표님 네, 답변 네, 해주시죠. 젊은 사람들의 용어가 뭐가 있을까? 용어를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술은 없어요. 우리 이제 홍보팀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아마 내놓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당내 청년들의 진출할 때 뭐 당내 경제 민주화라고 하셨나요? 네. 네. 당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지금 당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활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활발한 모습을 보이면은 당이 그걸 수용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이 당을 상대로 하는 자세가 이 기존 정치인들하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해서 당에서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스스로의 좀 노력을 해주시면은 당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이라는 게 원래가 표를 먹고 사는 것이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당과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럼 다시 프레이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풍선 저거 새인가요? 네. 그거 아까 했어요. 네. 봐도 노란색인데. 네, 국민연금 재원 고갈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취업과 동시에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청년 세대가 훗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경제학자로서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령에 들어갈 것 같으면 또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을 뒷받침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연금 얘기를 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또 미래 세대에 의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좀 소개가 잘못돼서 그러는데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운영 메커니즘은 이러는 사람이 지금 노령에 있는 사람을 부양하는 것이 연금제도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뭐 돈을 쌓아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하나씩 파먹는 그래가지고 연금제도가 절대 운영이 안 돼요. 이게 부양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일하는 사람들이 노령 인구를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 지금은 예를 들어 뭐 4명이 1명을 이렇게 부양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금 제가 82년생인데 저희 때만 해도 80만 명이 넘게 태어났는데 지금 아이들 보니까 40만 명 조금 이렇게 높게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30년 지나서 반타작이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연금제도를 안정시키려면은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아마 내 책 보신 분들은 그 속에 써 있습니다만은 지금 연금기금이 엄청난 많은 돈이 쌓여 있어요. 그 돈을 갖고라도 미래에 연금기금을 갖다 채울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좀 써라 이런 얘기예요. 출산 정책에 좀 써야 된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거의 다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뭐 안 했? 네, 질문 몇 개를 좀 네, 받아보죠. 질문 네. 몇 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몇몇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요. 이게 그저께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하셔서 최대한 질문 안 하신 분들 위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늘 오전에는 떡볶이집에서 알바한 뒤에 여기를 왔는데요. 이렇게 저같이 평범한 사람, 진짜 완전 평범한 사람이 느끼기에, 그냥 학생이 느끼기에,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는 뭐 힐러리나 아니면 뭐 젊은 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바뀌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안을 이렇게 자기가 발의를 하고 이렇게 개혁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이거를 국민들이 듣고 공감하고 이게 가능이 한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따라와주라.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의 방향으로 확실히 제시하는 그런 정치인이 사실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태에서 오늘 계속 강의를 들어보니까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된다. 청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리더가 없이 확실히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없이 투표할 사람이 없는데 투표를 권유받으면 무슨 의미인가? 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이런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있는데 왜 저희는 없을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네. 우리 멋지네요. 19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선택의 가능성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선택할 사람이 없다. 글쎄. 그러니까 선택할 사람이 없으니까 투표를 못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지금은 그래. 투표권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나이가 아직. 네.
근데 뭐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아마 대표님이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기가 어려우셔서 좀 그러신 것 같은데요. 선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네, 그렇죠, 네, 차악, 네, 저도 안타깝지만 투표와 선거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투표권이 없으시잖아요. 아마 다음 대선에는 투표권이 생기시죠? 네, 그러면 네, 아주 시크하십니다. 대표님이 약속을 좀 해주시죠. 다음 대선 때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좋은 대통령 후보를 내놓겠다. 국민들이 찍어줄 만한. 지금 네. 사실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체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와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도 지금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을 아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혹시 다음 대선에도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 하시면, 네? 아, 이민 가시려고요? 아, 이민. 저도 좀 같이. 네, 혹시 다음 대선 때 정말 찍을 후보가 없으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대표님에게 항의를 좀, 네, 좀만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은 후보들이 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되셨을 때 정말 선택하고 싶은, 찍으시고 싶은 정치인이 꼭 나오리라고, 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뒤에서 좀 받을게요. 네, 이동호 후보님이 한 명. 저 뒤에 우리 여성분, 네. 여성분 맞으신가요? 뭐 하시는 거죠? 여성분 맞으신가요? 네, 빨리 사과하십시오.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일단 사과부터. 혹시 남성분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 성별 정체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에 일단 많이 떨리고요. 사과합니다. 예, 제 질문은 조금 많이 떨려서 성북구 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인 제 동생 유병훈에게 넘기겠습니다.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최연소 후보시죠? 최연소 네네, 우리당 맞습니다. 후보입니다. 네. 네. 아, 예, 제가- 우리당 후보입니다. 최연소 후보. 25살 성북구를 네. 예, 25 이번에 성북구 갑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온 유병훈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질문을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저분의 의도가, 여기 오신 분들이 약간 의도하는 게 그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가를 들어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경제 민주화가 뭔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가 이렇게 좋은 거니까 너네도 이거를 좀 지지해줘라, 이런 표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이 질문과 답변이 이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참여를 매우 독려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에 접수비 200만 원도 저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냈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하의 경우에 면제를 시켜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항상 젊고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청년들에게 무슨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선대위 위원장이시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뭐 경선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의 지원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너 돈 없으면 내가 좀 지원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당적 차원에서 청년 정치인들에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새누리당은 40세 미만에게 공탁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탁금이 아니라 공탁금. 이번에 접수비를 받지 접수비, 않은, 네. 접수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만 원 받지? 200만 원. 네. 갑자기 민원회장이 내가 지금 왜 그런 짓을 못 하는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아직은 지금 제가 당내 사정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지금 실정인데,
내가 왜 그걸 우리는 할 수 없느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환불도 가능한 건가요? 뭐 당에서 일괄적으로 오면 환불도 해주겠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민주화가 남한테 설명하기가 힘들으면은 여기 민주당 이름대로 더불어 잘 살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 오히려 더 쉬울 거예요. 쭉 그 당을 지켜보면 대단히 당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매달 또는 격주로라도 당보라는 것들이 나와서 당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슈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당원들에게 알리고 또 당원들이 그것을 보고 알므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또 스피커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지지자들이나 또는 우리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당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내놓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당원들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표님이 확인을 하셔서 당보라던가 또는 이런 것들을 좀 당원에게 우리의 정책 또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알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당보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네. 그 배보가 제대로 좀 광범위하게 안 되고 있는 네.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받고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네. 여기.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대표님이 오늘 강연자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오늘 아침에도 전 종편을 자주 즐겨보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TV조선을 보고 있는데 어떤 얘기에 거기서 패널들이 아주 좀 폭력적인 단어를 쓰면서 대표님께 대해서 뭐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약간 분노를 하면서 TV조선 보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똑같이 드리고 싶은데 그럼 왜 보시나요? 기분 나쁜데? 분노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만 네.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아. 생각을 저는 종편이 개국했을 때부터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애청자지 애청자. 네. 어느 채널이 제일 분노가 치밀어 보시나요? 저는 오히려 채널A가 제일 질이 떨어진다 생각해요. 채널A가 제일 채널A가 제일 가장 분노케 하는 채널은 제일 허접하다 생각하고 이제 가장 분노케 하는 분노케 채널. 하는 채널은 그래도 TV조선인 것 같습니다. 거기 TV조선 기자님 안 계시죠? 네, 질문 계속. 그래서 질문은 정확하게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경제민주화나 나머지 공약들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당이 아까 좀 비판적인 취지에서 말씀하신 분들에 비해서 저는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민주당을 지켜봤던 것 중에서는 지금이 제일 약간 승리와 좀 가까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승리 이유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아니면 저는 정치인 하시던 때부터 절대 안 움직일 거라 생각했는데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선까지 됐었고 하지만 역시나 제가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듯이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나와서 당선됐지만 분명히 안 될 건 확실하다. 그건 내가 보장한다 했는데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당 같은 경우에는 박사님도 모셔왔고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맨 처음 거의 총선에 제일 머리끌로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당선 이후 아니면 총선 승리 이후에는 경제민주화가 과연 경제민주화라는 이 주제를 우리 당이 진짜로 제대로 이끌고 가서 수권정당이 되고 또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과연 이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성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TV조선과 달리 이번만큼은 확실하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이 정직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약속을 했으면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역량을 갖다 가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별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다
헛소리 같이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저도 자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 공약을 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냥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공약 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에 와서 지금 딱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공약을 절대로 그냥 너무 많이 나열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약을 설사 내더라도 야당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지나고 이 집권을 갖다 할 수 있는 내년 대선까지 이어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면 이거는 꼭 지킨다 하는 그러한 각오의 약속을 하지 아니면은 약속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에 약속을 해도 되고 나서 안 해버리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당선된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양식을 믿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사람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받기 전에요. 오늘 깜짝 손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네, 김병관 웹젠 의장님이 깜짝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는 저 TV에서 많이 뵀는데요. 닮은 사람이 여기 와 있다. 그래, 불리실 줄 몰랐습니다. 이거 나오나요? 네. 그 제가 사실은 계속 듣고 있다가 답변을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에 끼어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경제민주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 이제 경제민주화가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저는 되게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저조차도 되게 좀 너무 어렵다,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좀 뺏었고요. 그러니까 민주화 내지는 민주주의라는 게 말 그대로 하면 국민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화고. 그 얘기는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뭐 제 표현으로 하면 국민 개개인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그 국민 개개인들이 억울하지 않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도 저는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주체들이 있는데 그 주체들이 의 의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그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억울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소기업, 뭐 벤처, 그러니까 그 많은 주체들이 있는데 현재 구조는 대기업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대기업은 뭐 되게 좋은데 중소기업은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아까 뭐 그 기업의 뭐 이익 참여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본가들은 되게 잘 살지만 노동자들은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는데 그 경제 주체들이 뭐 똑같은 뭐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조금은 덜 억울한,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좀 덜 억울하게 만드는 게 저는 경제민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그 경제 주체들이 조금은 덜 억울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저 이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계속 참고 있다가 너무 많은 질문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꼈습니다. 다음 주에 김병관 의장님 강연이 있으니까요. 그때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자인데요. 후보님이 한 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손 드신 분. 네. 지금 손가락질 당하신 분. 네. 네. 어떨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 재학 중인 최승민이라고 합니다. 앞선 강의에 그때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그 샌더스를 인용하셨는데 저는 그 대표님이랑 샌더스랑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샌더스가 정치 인생 44년 동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힘이 이제 그만큼 커진 건데 대표님께서도 우리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포함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셨고 그때부터 계속 그걸 주장해 오셨고 책도 내셨고 계속 현실 정치에도 참여하셨는데 샌더스랑 대표님이랑 전 차이점이 한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결국에는 최고 권력자의 의지고 결국엔 대통령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직접 왜 그렇게 가장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직접 왜 안 나서셨는지 전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지 않으셨냐 이런 점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비록 내가 직접은 안 하더라도 이 사람 하나를 제대로 설득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내가 여러 명의 대통령 후보를 자문을 해봤는데 말을 할 때와 됐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다시는 나이도 뭐 많고 그래가지고 정치에 내가 관여를 안 하려고 하다가 뭐 하도 야당이 진입면전해서 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대한민국에 야당이 없어지면은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를 왔는데 여기 이왕 왔으니까 다음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도의 경제민주화의 발전은 이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어떻게 뭐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있는 거지. 지금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분 말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에 지금 샌더스 돌풍이 불고 있는데 샌더스 같은 돌풍이 일어나기 전에 20세기 초반에서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통령들이 다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슈퍼파워로 변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극복할 수 있는 바람이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불고 있는데 우리는 어려움은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정치적인 기류가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다 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다시 새롭게 변화해서 새로운 역동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제가 기대를 갖다 하는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맨 앞자리에 중고등학생 분들이 또 오셨어요. 혹시 질문할 거 있니? 네. 마지막 사회자 직권으로 마지막 질문자 하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줄. 네, 여기 검은 옷.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아까 후보님들 등록비보다 더 많은 돈을 등록금으로 내고 온 고1 예비 학생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부모님한테 아까도 이게 당부를 듣고 왔는데 저희 집 소득이 200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등록금이 한 분기치가 231만 원이 나왔고요. 기숙사비가 297만 원에 육박합니다. 한 학기치가. 이 정도로 지금 대학 등록금보다 높은 학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게 특별하게 특수목적 고등학교라 그렇긴 한데요. 이런 문제를 분명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저번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게 제대로 실현이 안 된 것 같아서 여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등록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아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적어도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 계층까지는 등록금을 4분의 1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약간 차이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는 계층이나 중산층 같으신 분들이 중간에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사교육비 또는 공교육비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고등학생의 수준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 등록금 정책은 우리 당이 최근에 내세운 것으로 저는 그렇죠. 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갖다가 하려면은 재정이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은 무상 교육을 한다고 해놓고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약속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수되는 재정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약속을 했으면은 그 재정을 조달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 전반적인 국민 소득 수준을 놓고 봤을 적에 총체 규모로 따질 것 같으면은 우리 GDP 퍼캐피타 28,000 몇백 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조달을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나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세금, 재정 이 분야가 내 전공 분야인데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지금 한 18 내지 19%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조세 부담률을 갖다 그게 원래 한 22% 선까지 올라가다가 감소하는 바람에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조세 부담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역시 그러한 것을 하려면은 모두에 들어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상하더라도 재정 조달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좀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집권하는 사람만이 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공약을 했더라도 집권을 못하면은 이거 다 허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참 적극적인 지원을 갖다 해주시면은 뭐 그러한 문제 같은 거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오늘도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 못지않게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김종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